미국 경제 심장부에는 연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13년 설립된 이래로 연준은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또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면 구해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 경제의 위상을 생각하면 사실상 연준이 세계 경제를 책임져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연준은 금리 조정과 통화 공급이라는 도구를 통해 경제를 미세 조정해왔습니다. 그 결정은 월스트리트에서 메인스트리트까지,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가정경제까지, 그리고 미국에서 세계까지를 뒤흔들어 왔죠.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서특별되고 때로는 시장을 크게 흔드는 것도 모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연준은 달러를 의지대로 창출해낼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기관이니까요. 연준, 그리고 연준 의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걸어온 길, 그리고 연준 의장들이 살아온 삶을 이해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 연준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를 어떻게 휘두를지 조금이나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 경제는 폭발적인 성장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이끌었던 연준 의장은 전설적인 앨런 그린스펀이었는데요. 역대 최장 집권한 연준 의장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오르면 흔히 호황이 찾아왔다고들 하지만 사실 이 배후에 있던 건 닷컴 버블 이후에 상처를 치료하려던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이전 시대보다 낮아진 금리는 자본의 홍수를 일으켰고 대출은 쉬워졌으며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특히 미국 부동산 가격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저 치솟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는 그만큼 강하지 않았는데요. 이 거품을 미리 깨달았던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버블의 반대로 베팅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붕괴에 베팅했던 유명한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있죠. 모든 버블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언젠가는 꺼지게 마련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Great Financial Crisis, 미국 부동산 버블도 퍼지고 말았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현대 금융사는 두 순간으로 나뉜다고 말해도 좋은데요. GFC 전과 GFC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2008년 금융위기는 그야말로 파멸적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붕괴했으니까요. 이 위기의 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앨런 그린스펀의 뒤를 이었던 연준 의장 벤 버냉키였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은 닷컴 버블 이후 시장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에 또 다른 거품을 만들었지만 정작 2006년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연준 의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벤 버냉키는 학계에 있었을 시절부터 통화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오래 연구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금융위기는 벤 버냉키에게는 전공 분야였던 셈이죠. 자신의 이론 속에서만 있었던 급진적인 조치들을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이 다 갖춰진 셈이었습니다. 경제를 구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버냉키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취해진 적이 없었던 급진적인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를, 그리고 세계 경제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았죠.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913년부터 2008년까지,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연준은 통화량을 50억 달러에서 8,470억 달러로 서서히 늘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 말에서 2010년 초 사이에 연준은 무려 1조 2천억 달러를 회로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100년에 걸쳐서 늘었어야 할 화폐량을 단 1년 만에 공급해버린 겁니다. 연준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췄고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년에 걸쳐서 공급했어야 할 유동성을 단 1년 만에 공급했으니까요. 대규모 장기채권 매입은 통화정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플레이어 모두가 위험자산에 중독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회사채 레버리지론, 그리고 마침내는 코인 같은 상품들이 바로 그것의 정체입니다. 자,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에 이르렀죠. 연준 의장은 벤 버냉키를 거쳐 제닛 옐런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시대의 의장인 제롬 H 파월로 바뀌었습니다. 제롬 파월은 2011년 처음 연준 의사로 연준에 입성했는데요. 그리고 버냉키의 전례 없는 양적 완화가 돌이킬 수 없는 자산 버블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서 버냉키에게 반대해왔던 이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버냉키에게 오래 반대했던 파월은 연준 의장이 되었고 2018년 마침내 소위 정상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준이 그동안 뿌려왔던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2019년 시장은 여기에 텐트럼,
발작이라는 파멸적인 가격 하락으로 대답했습니다. 파월도 여기에서는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습니다. 여러분, 파월이 벤 버냉키의 제로 바운드 금리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연준 이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마침내 연준 의장이 된 파월이 그동안 뿌려진 버블을 꺼트리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이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파월을 과거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양적 완화보다도 몇 배는 더 급진적인 양적 완화를 쓸 수밖에 없게끔 몰아갔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자신이 반대해왔던 일을 더 공격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 뿌려진 유동성, 그 버블은 어디까지 커졌고 어디까지 꺼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 9월 우리는 이제는 거의 확정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 경제에 앞으로 2008년과 같은 혹은 2019년과 같은 시장의 폭락 위기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연준은 어디까지 개입하게 될까요? 파월은 벤 버냉키로 역사에 남을까요? 아니면 1970년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이름을 남긴 폴 볼커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벤 버냉키부터 시작한 양적 완화가 어떻게 금융시장의 버블을 키워왔고 그 버블이 어떻게 다시 필연적으로 붕괴로 이어졌는지, 또 제롬 파월 은 어떻게 연준 의장이 되었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할지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부터 시작해보죠. 2000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인터넷 업체 주식 대략 2조억 달러어치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때 연준 의장은 앨런 그린스펀이었죠.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세계가 연준에 거는 기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연준은 신속하게 금리를 인하해서 2001년 8월 금리를 3.5%까지 낮췄습니다. 앨런 그린스펀은 제13대 연준 의장이며 또 최장기간 연준 의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 경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의장이죠. 90년대 경제 붐을 이끌면서 더 마에스트로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으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큰 업적으로 칭송받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블랙 먼데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닷컴 버블 붕괴, 이 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였습니다. 2001년 8월의 신속한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을 그야말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사태만 진정되면 다시 올린다고 약속했던 금리는 계속 그 수준에 머물렀고 2004년 중반까지 단기대출 금리는 2% 아래에서 머물렀습니다. 마치 1970년대에 파멸적인 인플레이션을 준비하던 1960년대의 저금리 시기를 떠올리게 했죠. 이 저금리 시기 버블이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는 여러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 인플레이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바로 그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닥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자산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흐르면서 호황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면값 낮추겠다, 치킨값 낮추겠다 하면 다들 환영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 하면 이건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당시 미국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 정책이 심해지게 된 건 바로 미국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허가를 내준 부실 주택 대출 파생 상품이었던 바로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었습니다. 물론 상황도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닷컴 버블에 이어 2001년 9월 11일에 터진 9.11 테러로 인해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기회를 놓쳤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버블은 계속 그렇게 커져만 갔죠. 2003년에서 2007년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무려 38%가 올라서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버블을 눈치챈 사람들은 미국의 거대한 버블에 거꾸로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를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조정되는 시점이 오면 반드시 이점이 오고 마는데요. 이 자산 가격에 의거해서 대출을 실행한 금융 시스템을 타고 위험이 전파되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은행들은 오른 주택 가격에 의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주택 가격들이 줄줄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뿐 아니라 은행도 힘들어지겠죠. 은행이 힘들어지면 실물 경제도 힘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위기가 전파되는 겁니다. 연준이 자산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실업률 5%를 달성한다고 가정해볼게요. 하지만 언젠가 버블이 꺼지게 되면 실업률은 10%를 훨씬 넘을 수도 있는 거대한 충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이 됩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죠. 이때 앨런 그린스펀은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벤 버냉키가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벤 버냉키는 학계 출신으로 2002년에 연준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앨런 그린스펀의 뒤를 이었죠. 벤 버냉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리는 것처럼 직접적이고 또 과감한 양적 완화를 벤 버냉키 연준부터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벤 버냉키는 학계 출신으로서 연준에서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배제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2006년 이 시기 연준은 늦기는 했어도 아마 자산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눈치는 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버냉키의 연준은 2006년 봄 FOMC에서 급격히 금리를 인상합니다. 뒤이어 6월에도 금리를 5% 넘기는 수준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했죠. 그린스펀의 지나친 완화 정책으로 인한 자산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걸 겁니다. 그러나 이미 재앙의 씨앗은 너무나 크게 번져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3년에서 2007년 미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38%가 올라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낮아질수록 은행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험한 거래에 혈안이 됩니다. 바로 그린스펀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이름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것과도 같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상징적 사건은 100년을 넘게 생존해온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연준과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치조차 채지 못했고 의회는 다투느라 바빴죠. 위기의 순간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연준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연준은 의회가 경기부양책과 은행 구제안을 논의할 준비도 하기 전에, 아니요, 사태를 다 파악하기도 전에 벌써 약 1조 달러를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위기를 겨우겨우 막아내면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행크 폴슨, 그리고 뉴욕 연은 행장이었던 티모시 가이티너는 그야말로 전 지구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AIG의 구제금융을 결정하고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하게끔 놔두고 7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 구제안을 밀어붙였죠. 이 시기 버냉키의 연준이 위기에 대처한 양적 완화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2008년, 2010년까지 행했던 양적 완화 제1단계, 말하자면 QE1입니다. 사실 버냉키는 학자 시절부터 금융위기와 그 대처에 대해 연구해왔던 사람입니다. 1929년 미국의 대침체의 원인에 대한 그 핵심 주자 중 하나는 1930년대 연준이 충분히 대담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의 이론을 마음껏 실험할 기회와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이때 시행되었던 것이 바로 QE1인데 이건 연준이 지난 100년 동안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기존처럼 금리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자산을 직접 매입해버리는 급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직접 돈을 공급해버리는 것이죠. 금리를 낮추거나 간접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실 이때 이 위기가 전례 없었던 위기이기 때문에 이 조치 자체가 급진적이긴 했지만 연준 내부의 반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QE2, 바로 두 번째 페이지가 이어집니다. 이건 바로 미국 10년 만기 채권을 사들이겠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였는데요. 이건 뭐냐면 미국 국채를 직접 연준이 매입해서 장기 금리를 조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장기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면 장기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에 있으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10년 국채를 다 사버렸다라고 말해보죠. 자,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은 넘치는데 장기 채권의 매력도가 낮아지게끔 되었으니 투자자들이 점점 더 위험한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전에는 전혀 안전하지 않았던 우량주들, 예를 들면 주식들이 갑자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이나 셰일 오일 같은 예전 같았다면 쳐다보지도 않던 위험한 자산들에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달러 기준으로 대략 6천억 달러가 시스템에 주입되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보는 통화는 7,20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7개월, 이 7개월 사이에 2008년 이전 30년에 걸쳐 창출된 만큼의 돈을 연준은 시스템에 들이부은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연준이 버블을 키우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말씀드렸지만 QE1까지는 연준 내에서 반복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준의 의사결정은 표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QE2부터는 전례가 없기도 했고 자산 인플레를 키우게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아주 반발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버냉키가 QE2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은 QE1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QE2는 시행되었습니다. 연준은 아시다시피 표결위원들 중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의사결정이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벤 버냉키 QE2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표면적으로는 QE2까지 이어졌던 양적 완화가 약간밖에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1월 양적 완화 시작을 기준으로 실업률은 9.8%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여름 양적 완화가 끝났을 때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9%였죠. 그러니까 6천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업률은 0.8%밖에 줄이지 못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버냉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양적 완화가 약간밖에 효과가 없었다면 더 큰 양적 완화를 하면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2012년 여름에 QE3를 버냉키가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10년보다 당연히 훨씬 더 큰 반대에 부딪혔죠. 2012년 여름의 FOMC 바로 12명 중 6명이 QE3 페이지에 반대하게 됩니다. 버냉키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FOMC 내부적으로 반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작업을 치밀하게 해서 자기 뜻대로 정책을 이끌어내곤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 번째 양적 완화, 세 번째 페이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그런 그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버냉키의 계획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연준 이사 3명이 있었고 이들은 버냉키를 저지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셋 중 한 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 의장 제롬 H. 파월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연준 제16대 의장 제롬 H. 파월이 맞습니다. 당시 연준 이사였던 제롬 파월은 버냉키의 정책이 자산 인플레를 일으키고 더 중요하게는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거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음에도 유동성을 과하게 공급하고 금리를 너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버블이 생성되고 또 터지게 될 거라고 우려했던 거죠. 어떤가요? 파월의 과거는요. 네, 그렇다면 파월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죠. 그 이후에 버냉키 시대의 결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은 학계에서 경험을 쌓아왔던 버냉키와는 다르게 사모펀드 업계에서 경력을 쌓아서 연준으로 간 인물입니다. 네, 천천히 말씀드려보죠. 파월은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변호사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투자 업계에서의 경력이 더 깁니다. 재밌죠? 31살부터 이제 딜런 리드라는 투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딜런 리드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두 회사가 합병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문제가 많을 거예요. 세부적인 계약사항, 지분율 문제, 합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문제 같은 것들 말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 딜런 리드 같은 회사를 쓰는 거예요. 혹은 어떤 회사나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고 말해볼게요. 아니면 투자를 유치한다고 해보죠. 이럴 때 투자자 유치, 법적인 재반 사항, 자금의 조달 등 소위 귀찮지만 필수적인 일들을 모두 다 대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업계에서 경력을 쌓던 파월은 1988년 딜런 리드 회장이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재무부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했던 일은 뭐냐면 위법한 부정행위 그리고 위험한 파생거래 상품 같은 것들을 감독했습니다. 투자업계에서 일하면서 회사채의 발행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었다면 감독당국에서는 어떻게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지는가 어떤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월은 헤지펀드 칼라일로 이직합니다. 칼라일에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아마도 파월은 낮은 금리가 어떻게 자산시장의 버블을 형성하는지 직접 체험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칼라일은 워싱턴에 있는 헤지펀드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2002년에 파월은 렉스노드라는 업체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렉스노드는 특수 베어링이나 컨베이어 벨트 등 중공업에 쓰이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였는데요. 이 업체는 주인이 계속 바뀌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들이 샀다가 팔고 다시 사는 그런 매물인 회사였다는 뜻입니다. 칼라일과 파월은 대략 6억 불 가치로 렉스노드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회수할 때는 1.5억 불, 그러니까 9억 불 정도의 차익을 보면서 엑시트하게 됩니다. 사실 파월과 칼라일이 렉스노드의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증대시킨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요. 이때 칼라일과 파월이 했던 것은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회사채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서 M&A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회사의 내재적인 가치를 높였다기보다는 부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9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조 원이죠. 1조 원의 차익을 보고 엑싯을 한 겁니다. 이 1조 중에서 파월에게는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뭐 정확히 얼마가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한 건만으로도 파월은 이제는 더 이상 돈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체감했을 거예요.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어떻게 자산 버블과 연관되는지 말이죠. 자, 파월의 커리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변호사로서 딜런 리드, 투자업계에서 회사채 발행과 온갖 계약 관계에 대해서 실무를 배운 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무부 차관으로서 위험한 거래와 불법 행위, 그리고 파생 상품들, 거대 은행들을 규제했던 경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모펀드에서 양적 완화의 혜택으로 큰 부를 축적했던 것이 있겠죠. 바로 이 세 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파월은 연준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12년인 것이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버냉키가 2012년 여름 무제한적 장기채 매입을 선언하려는 바로 양적 완화 3페이지의 때였던 겁니다. 사실 버냉키는 말씀드렸지만 학자 출신이고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연준에서 기본적으로 경제학 박사가 아니면 이야기를 아예 듣지도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벤 버냉키 때부터 연준은 점차 경제학회 같은 모습으로 변모해가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파월은 경제학 박사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게 일단 실무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투자를 통해서 말이죠. 말하자면 버냉키는 경제 해설 전문이었는데 갑자기 리그에서 선수로 뛰던 이 투자 전문가 출신이 연준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월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또 재무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말이죠. 파월은 실제로 버냉키의 양적 완화에 반대하는 근거로 업계의 설문조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친구 펀드 매니저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버냉키 당신이 하자고 하는 양적 완화가 자산버블을 심하게 펌핑한다고 생각한다더라 라는 식이었던 겁니다. 파월은 근본적으로 양적 완화는 만약을 위한 백업 수단으로 비상수단으로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08년과 같은 급박한 사태가 되면 그 수단을 쓸 수도 있겠지만 2012년은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뜻이었죠. 파월은 연준이 회사채와 레버리지론 같은 부채 시장에 버블을 조성하고 있으며 언젠가 버블이 터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올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 버냉키도 강력하게 원한대로 양적 완화를 밀어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철회한 것도 아니었고요. 2012년 새로운 양적 완화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정책이라는 조건을 달고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철회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FOMC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2013년 1월 FOMC 의사록에 의하면 2012년 양적 완화는 2013년 6월에 끝날 것이고 연준 자산은 7,5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는 이 프로그램은 2013년에 끝난다는 말과는 달리 2014년 10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년하고도 5개월이나 그 목표를 초과해서 계속되었던 것이죠. 7,500억 달러로 예상되었던 재무제표 규모는 1조 6천억 달러로까지 치달았습니다. 2012년에 시작한 양적 완화는 조건부라는 이름을 달고 계속되었고 연준 의장이 제닛 옐런으로 또 파월로 바뀔 때까지 2017년까지 프로그램 축소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 완화의 맹점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하죠. 달콤한 중독, 멈출 수 없는 파멸, 바로 그게 양적 완화의 다른 이름일 겁니다. 버냉키는 2014년 연준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제닛 옐런에게 맡기게 되죠. 파월은 2018년 연준 의장에 취임합니다. 이때 파월을 의장에 앉힌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재밌죠? 이제는 대통령이 되면 파월을 해고하겠다고 말하는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제롬 파월이니까요. 이 제이 파월은 연준 의장이 되면서 큰 기회를 갖게 된 셈이었습니다. 파월은 연준이 정상화를 위해 자산 버블의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고 아주 오랜 세월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른 거죠. 파월은 의장이 된 이후로 실제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미국에 끝날 것 같지 않던 제로금리, 양적 완화의 시대를 연 건 벤 버냉키였습니다. 2008년 이후의 대응은 2010년 그리고 2012년 QE1, QE2, QE3를 거치면서 마치 새로운 노멀, 새로운 기준, 뉴노멀처럼 자리 잡았고 여러 가지 위험 자산의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제로금리가 뜻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제로만 아니라면 마이너스만 아닌 모든 사업이라면 존재 가능한 세계가 되는 것이 바로 제로금리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마침내는 코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자산의 가치에 유동성이 흘러들던 시대의 시작을 벤 버냉키의 연준이 2008년 이후로 제로금리라는 이름으로 열었던 겁니다. 연준은 2017년 제닛 옐런 말기부터 정상화를 추구해서 세 차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목표 금리를 1.5%로 올렸죠. 그리고 10월에는 드디어 양적 완화를 되돌려서 채권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월은 취임 이후에 FOMC는 금리를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일정한 수준으로 꾸준히 올렸습니다. 또한 매달 수십억 달러의 채권을 매각해서 월가의 돈을 흡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로금리에 취해 있던 글로벌 금융의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드러나기 시작했죠. 2018년 12월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시장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이 떨어질 때는 금 가격이 오른다는 식으로 자산들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2018년 12월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자산에서 동시에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주식시장은 6%, 회사채도 6%, 원자재는 15%가량이 폭락해버린 거죠.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오랜 시간 제로금리라는 마약이 만든 유동성 자체가 후퇴하는 국면이 시작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파월이 그렇게 대책 없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췄죠. 2019년 1월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특종 하나가 나갔습니다. 양적 완화를 되돌리는 정상화 과정이 제롬 파월이 말했던 것처럼 꼭 일정한 과정으로 돌아갈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죠. 말하자면 너무 급격히 긴축하면 경제가 다시 망가질 위험이 있으니 봐가면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장은 얼마간 안도했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참 웃긴 일이죠. 파월이 잠깐 멈춘 것이 말씀드렸지만 2019년 초입니다. 파월은 그렇다면 정상화를 다시 시작했을까요? 정상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버블은 모두 꺼졌고 우리는 양적 완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누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이죠.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우리 세계를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월가에서는 초기에 이 바이러스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은 어쩌면 공상과학 영화의 인트로랑 비슷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퍼져서 중국 당국자들이 무려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도시 우한, 그 우한의 기차와 비행기 등 대규모 여객 운송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탈리아였죠. 2020년 2월 이탈리아 정부는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명령했고 이걸 록다운이라고 불렀습니다. 향후 2년간 이어지게 될 용어의 탄생이었습니다. 2020년 2월 26일 미국 보건당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낸시 메소니어가 기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매우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현재 인간은 여기에 대해 자연면역도 없고 인공 백신도 없는 상태라고 말이죠.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마침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CDC의 메소니어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말한 다음날 2월 27일 다우존스는 12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수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시장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7일 일요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외의 발표를 하나 합니다. 그 당시 유가는 하락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생산을 늘릴 거라고 말했죠. 이 선언의 배경에는 오펙 내부의 역학관계가 얽혀있지만 지금은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유가는 곧바로 폭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유가 폭락은 기록적인, 경이적인, 경악할 만한 마이너스 유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석유 기업들에게는 미칠 듯한 노릇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기간의 저금리는 생산 단가가 높은 수압화세법에 의한 셰일 석유 기업들의 엄청난 거품을 불어넣은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셰일 석유 기업이 파산하면 그 피해는 은행을 거쳐서 실물 경제로 확장하게 됩니다.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겠죠. 3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월요일 주식시장이 열리고 15분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건 1997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채권 시장 그리고
여기에 베팅한 주체들에게 있었습니다. 금융세계는 패닉에 빠져서 채권보다도 안전한 것, 그러니까 현금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채 시장에서마저도 투매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채 시장에 얽힌 투자자들이 매우 많았다는 겁니다. 헤지펀드들과 그들의 은행들, 채권자와 채무자들을 모두 다 고려하면 만약 미국채 시장이 붕괴한다면 그 파급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특히 서서히 정상화를 시도해오고 있었긴 했지만 그동안 오래된 저금리로 인해 거품이 많이 낀 시장들일수록 위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용 부동산, 회사채는 특히 그랬으며 심각하게는 주시장에조차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2024년 3월 14일 역시 일요일입니다. 파월의 연준은 금융사상 전례 없는 대책을 내놓습니다. 우선은 벤 버냉키가 2008년에 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몇 달이나 몇 년에 걸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만에 하기로 했습니다. 서서히 올라가던 금리를 다시 제로로 낮추고 7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개시했으며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국채를 매입해 돈을 풀었습니다. 연준은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이틀 만에 8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이건 이전 양적 완화에서 푼 돈을 단 48시간 만에 푼 것이었죠. 또한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오래도록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성명도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대책이었죠.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월요일 시장은 개장과 함께 다우 13%가 폭락했습니다. 2008년 모기지 증권시장이 붕괴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초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채가 거래되는 무려 20조 달러 규모 시장에서 2008년에 벌어지던 일이 벌어지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훨씬 무서운 일이 되었겠죠. 파월의 연준은 그래서 결국 우리 시대 금융을 예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꿀 결정을 하고 맙니다. 2008년의 위기 당시에 버냉키의 연준은 그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자산 매입,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직매입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행동할 용기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대담한 일이었죠. 2020년 파월의 연준은 정상화를 위해서 버냉키에게 그토록 반대하던 파월은 문제가 되는 회사채, 레버리지론, 심지어는 정크본드까지도 직접 매입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기존까지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붕괴하면 연준이 구해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사채와 레버리지론 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너무 작은 사업체들,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에게도 돈을 찍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죠. 이게 겨우 2024년 3월 22일 저녁이었습니다. CDC의 메소니어가 발표를 한 지 한 달도 안 된 일이었죠. 의회가 아직 사태를 파악하기조차 전 한 달 만에 연준은 세계를 구할 유동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실행에까지 옮겨버린 겁니다. 이 구제안은 간신히 패닉을 멈춰 세웠습니다. 연준은 90일 사이에 3조 달러를 찍어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08년 위기 이전의 속도로 환산하면 이 돈은 무려 300년 동안 만들어졌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의 유동성을 한 90일 만에 경제에 유입하기로 한 것이죠. 위기는 가까스로 멈췄고 아시다시피 그 이후 시장은 급반등했습니다. 2020년은 그렇게 시끄럽게 시작되었죠. 벤 버냉키의 양적 완화에 반대하던 시절 파월과 뜻을 같이 하던 연준 이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베시 듀크라는 사람인데요. 베시 듀크는 벤 버냉키의 양적 완화에 결국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나중에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반대하려면 처음에 반대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양적 완화는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Too big to fail, 대마불사라고 하죠. 자산 버블이라는 이름으로 담보를 잡고 대출하는 은행, 레버리지를 무한정 일으키는 차주들, 파생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위험에 얽혀있는 투자자들이 한데 섞인 이 버블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블이 꺼지게 될 때는 선량한 피해자들까지 수없이 양산하고 맙니다. 게다가 버블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게다가 부를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자에게로 이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베시 듀크는 아마도 반대하려면 처음에 반대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오래도록 시행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물가 인플레이션이 10년에 달하는 제로 금리 시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항구적인 디플레이션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디플레이션 시기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또 회사들은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을 아예 만들지 않죠. 연준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 경제에 들이부었지만 디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유지되었기 때문에 결국 버냉키의 양적 완화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고 파월 또한 2020년 과감하게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보다는 위기를 벗어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무려 13년간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300년간 부을 돈을 90일 만에 찍어서 경제에 들이부어도 꼼짝 않던 이 물가가 결국 2022년부터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2022년 3월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난 연준은 첫 금리 인상을 시행했고, 그리고 2024년 9월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꽤 높은 금리 인하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냉키 시대부터 탄생한 양적 완화, 그리고 그 안티테제로서의 제롬 파월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전체 맥락에서 파월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파월은 꾸준히 양적 완화에 반대해 왔으며 정상화를 시도해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의 전설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볼커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볼커를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그조차도 300년간의 유동성을 90일 만에 붙도록 만든 것은 불가피했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미 시작해버린 이상 이렇게 예상 외의 변수가 덮쳐서 순식간에 유동성이 고갈될 때는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닷컴 버블 이후에 지연한 유동성을 거두어 드리려고 할 때 9.11 테러가 터져버렸던 겁니다. 네, 양적 완화는 마약과도 같은 중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존경하는 투자자인 오크트리 캐피털의 회장 하워드 막스는 시 체인지, 상전 벽해라는 말을 들어서 앞으로의 시대는 예전과 같은 초저금리의 시대는 아닐 거라고 예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타격을 입을 분야로 PE, 프라이빗 이쿼티, 그리고 벤처 캐피탈 등을 꼽기도 했고 말이죠. 아마 찰리 먼거가 상업용 부동산의 거품이 꺼질 거라고 예견한 것도 비슷한 맥락선상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9월의 금리 인하 한 번을 마치 예전의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역은행의 위기가 발발하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할 때면 잠깐 금리 인상을 멈추기도 할 겁니다. 유동성을 다시 투입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 경기가 둔화할 것 같으면 어쩌면 금리도 잠시 인하하고 잠깐 숨을 고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파월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버냉키의 양적 완화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의장이 된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정상화를 시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폴 벌커, 1970년대에 그 전설적인 연준 의장을 입에 올리면서 금리를 순식간에 5%로까지 끌어올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경제의 흐름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선두에 있는 것이 제롬 H 파월이라는 제16대 연준 의장이라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만일 금리 인하로 인해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게 된다면 파월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이야기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벤 버냉키부터 제롬 파월까지 연준의 이야기를 제 시각에서 재구성해서 다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참고한 책들을 더보기에 남겨두었으니 찾아가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도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연준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잭슨홀 미팅이 있죠. 이때도 아마 파월의 발언이 주목을 많이 받게 될 텐데요. 이때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메한미의 문티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